1645년 4월 한양 창경궁 안에 시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34살 조선의 왕세자였던 사람인데 시신을 본 궁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친 것은 온몸이 검은 빛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 코, 입, 귀,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수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8년 동안 청나라에 끌려가 있던 인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진 탓에 적국의 볼모로 넘겨졌던 왕세자가 8년 만에 조선 땅을 밟았건만 돌아온 지 2달 만에 죽었고 병이 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의 왕 인조였습니다. 아들의 시신 앞에서 인조는 관 뚜껑을 닫으라 명했을 뿐 시신을 살피지도 않았고 의관이 다가가려 하자 물리치라는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장례마저 왕세자의 예가 아닌 일반 사대부의 격으로 치르게 했으니 아들의 죽음을 서둘러 덮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사관이 직접 남긴 기록이었는데 독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독살의 정황만은 고스란히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소현세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왕세자였습니다. 8년을 적국에서 버텼건만 제 나라에 돌아와 죽은 사람이었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아버지는 아들을 반기지 않았는지, 시신은 왜 검게 변해 있었는지, 그것을 알려면 이 사람이 태어난 16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612년 1월 4일 한양의 한 사가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능양군 이종, 선조 임금의 손잡벌 되는 왕족이기는 했으나 왕위와는 거리가 먼 집안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왕, 훗날 소현세자로 불리게 될 사람이었지만 태어난 그날에는 아무도 그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조선의 왕은 광해군이었습니다. 왕위를 지키려고 형제와 조카를 죽이는 사람이었기에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가두어 죽이고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기까지 했던 터라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이 위태롭던 그 시절, 능양군의 집안도 숨을 죽인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왕은 그런 시대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능양군은 광해군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몸을 낮추며 살았고 어머니 한씨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바깥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궁궐이 아닌 사가에서 왕세자가 아닌 평범한 왕족의 아들로 이 아이의 삶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623년 이왕이 12살이 되던 해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버지 능양군이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낸 뒤 왕위에 올랐으니 이것이 인조반정, 전날까지 사가에서 숨죽여 살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왕의 아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12살짜리 소년에게 그 변화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 자신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느꼈을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목숨을 걱정하던 집안이 오늘부터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1625년 14살이 된 이왕은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열린 세자 책봉식 날, 소녀는 세자의 관복을 입고 신하들 앞에 섰는데 아직 어깨가 좁고 키가 작았던 터라 관복이 몸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해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우의정 강석기의 딸 강씨, 훗날 민회빈으로 불리게 될 여인이었는데 15살 소년과 14살 소녀가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모른 채 부부가 되었으니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두 아이가 그렇게 혼례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경전을 읽다가 신하들에게 강의를 듣고 아버지께 문안을 올리면 그것으로 하루가 끝이었으니 궁궐 담장 너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소년이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궐 밖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쪽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운 뒤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하더니 1627년 마침내 압록강을 넘어왔으니 정묘란이었습니다.
정묘라는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조선이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굴욕적이기는 했으나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을 뿐 9년 뒤 훨씬 더 큰 전쟁이 이 땅을 덮칠 것이었습니다. 1636년 12월 청나라 대군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뒤 조선의 신하의 예를 요구했지만 조선이 거부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이었습니다. 10만이 넘는 기마병이 압록강을 건넜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빨랐던지 한양까지 불과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하려 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는 기마병이 건너올 수 없는 천연 요새였기에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청군의 진격이 너무 빨랐던 탓에 강화도로 가는 길이 이미 막혀버렸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1636년 12월 14일 밤 인조는 세자와 함께 한양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왕의 행렬이라고는 하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횃불 몇 개가 어둠 속에서 흔들릴 뿐 호위, 군사의 수도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소현세자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말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 도착했을 때 성 안에는 만여 명의 군사와 50일치 양식이 전부였습니다. 청나라 대군이 산성을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하면서 탈출도 구원도 불가능해진 채 갇힌 것이었습니다. 47일이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버틴 시간이 47일. 그 사이 성 안에서는 굶주림과 추위로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한편 밖에서는 구원군이 오다가 청군에게 전멸당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인조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싸우다 죽을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조정은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김상원은 끝까지 싸우자 했고 최명길은 항복하여 나라를 살리자 했는데 김상원이 항복 문서를 찢으면 최명길이 그것을 주워 다시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두 사람은 평행선이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남한산성 서문이 열리자 인조는 골룡포가 아닌 남색 옷을 입고 걸어 나왔고 삼전도 한강 남쪽의 넓은 벌판에는 청태종 홍타이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삼배구고둘에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먼지가 일었고 그 먼지 속에서 조선 왕의 이마가 깨져 피가 흘렀다 전해지니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소현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26살의 왕세자는 아버지가 적국의 황제 앞에서 이마를 땅에 찢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는데 조선의 왕이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순간 아들은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눈빛이 오갔는지는 기록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항복의 조건은 잔혹했습니다. 청나라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요구한 것, 왕의 두 아들을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조에게 선택지란 없었으니 아들을 넘기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질 판이었습니다. 1637년 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세자빈 강씨와 함께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날 소현세자가 뒤를 돌아보았는지 앞만 보고 걸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길이 8년이나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양까지의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한양에서 심양까지 1000리가 넘는 거리를 걸어야 했는데 눈 녹은 길은 질퍽거렸고 왕세자의 행렬이라 하나 청나라 군사들이 앞뒤에서 감시하는 포로의 행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양에 도착했을 때 소현세자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궁궐이 아니라 심양관이라 불리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방은 좁고 지붕은 낮아 조선의 왕세자가 머물 곳이 아니었지만 선택지가 있을 리 없었으니 이곳이 앞으로 8년을 보내야 할 집이었습니다. 인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 주는 생활비가 형편없이 적었던 탓에 세자 일행은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 왕세자가 밥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현세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로의 처지에서도 이 사람은 길을 찾기 시작하여 청나라의 고관들과 관계를 맺는가 하면 조선과
청 사이의 현안을 중재하려 나서기까지 했으니 적국의 심장부에서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심양관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고단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데다 겨울은 혹독했고 조선에서 보내오는 물자마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소현세자는 세자빈 강씨와 함께 직접 경제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양에서 청나라 상인들과 무역을 시작하여 조선에서 가져온 인삼과 비단을 팔아 돈을 벌었을 뿐더러 농업 경영에까지 뛰어들었는데 왕세자빈이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는 모습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소현세자는 뜻밖의 일을 했습니다. 심양의 노예시장에 끌려온 조선 사람들을 사서 풀어준 것,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팔리고 있던 조선 백성들을 세자가 제 돈을 들여 되사온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울부짖는 조선인 포로들을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 앞에서 세자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돈을 모으고 또 모았지만 왕세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소현세자의 눈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적국에서 살아남으려 청나라의 권력자들과 어깨를 맞대다 보니 궁궐 담장 너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랑캐라고만 여겼던 청나라가 생각보다 거대한 나라라는 것을, 세상이 조선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인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북경으로 옮겨간 뒤 만나게 된 이 서양 신부가 세자의 세상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아담샬은 청나라 조정에서 천문학과 역법을 담당하던 서양인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 사람을 통해 서양의 과학과 천문학, 의학, 그리고 천주교까지 접하게 되었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 바다 건너의 조선과는 전혀 다른 문명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세자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담 샬과의 만남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소현세자는 서양 서적과 천주교 성물을 받으면서 조선에 돌아가면 이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겠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는데, 닫힌 나라 조선의 문을 열겠다는 그 포부가 아버지 인조와의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인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삼전도 이후 이 사람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적에게 무릎을 꿇은 왕이라는 수치심과 아들을 인질로 넘긴 아버지라는 자괴감이 안에서부터 이 사람을 갉아먹은 탓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측근이 아뢰는 말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조에게 소현세자는 점점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양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같이 그랬는데, 세자가 청나라 고관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 세자빈이 장사를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세자가 서양 신부와 교류한다는 것, 인조의 눈에 그 모든 것은 아들의 성장이 아니라 배신으로 비쳤습니다. 적과 친하게 지내는 아들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삼전도에서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했건만 아들은 적국에서 장사를 하고 서양 물건을 모으고 있으니 아버지의 굴욕 위에서 아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더 깊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인조를 폐위시키고 소현세자를 조선의 왕으로 앉힐 수도 있다는 것.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소현세자가 왕이 되는 편이 유리했으니까요. 인조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적이 아니라 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심양에서 소현세자는 또 하나의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1640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면서 소현세자에게 조선군을 이끌고 참전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인 청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소현세자는 청나라 장수들과 나란히 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가 적국의 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조선에 전해졌을 때 인조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졌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1644년
청나라가 마침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북경에 입성했습니다. 소현세자도 청군과 함께 북경에 들어갔고 이 도시에서 아담샤를 더 자주 만나게 되면서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이 한층 깊어져 갔습니다. 아담샬은 소현세자에게 천리경과 자명종, 서양 서적, 천주교 성물 등을 선물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것들을 품에 안은 채 조선에 가져가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포부를 키워갔으니 이 왕세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조선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1637년 봄에 끌려가서 1645년 봄에 돌아오기까지 꼬박 8년. 처음에는 인질이었던 사람이 외교관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개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26에 떠난 사람이 34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소현세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만 바라보던 눈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 있었고 바로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변하는 동안 인조도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온 만큼 아버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으니 두 사람은 8년 전과 같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1645년 1월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세자의 행렬이 한양에 들어서자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돌아온 왕세자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궁궐 안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인조의 표정은 차가웠고 신하들이 세자의 귀환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하자 인조가 이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축하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가져온 서양 물건들, 천리경과 자명종, 서양 서적, 천주교 성물을 본 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랑캐의 물건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아들이 적국에 물들었다는 증거로 보였던 것인지 인조는 즉시 치워버리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소현세자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8년 동안 적국에서 버텨낸 아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냉대와 경계라니 포로 생활을 견디면서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건만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적을 보듯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소현세자의 입지는 좁아져 갔습니다. 인조의 후궁 조기인이 인조 곁에 바짝 붙어 세자를 험담하고 있었는데 세자가 청나라와 내통하고 있다. 세자가 왕위를 노리고 있다. 그런 말들이 인조의 귀에 쉬지 않고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조기인은 인조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마음을 기댈 곳 없는 인조 곁에 이 여인이 있었고 인조의 불안과 의심을 누구보다 잘 읽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조기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김자점. 인조 반정 때부터 인조를 도와 권력의 핵심에 앉아 있던 자였는데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에게도 소현세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인조, 조기인, 김자점. 이 세 사람이 소현세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의 신하가 벌써 왕세자 주변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소현세자의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귀국한 뒤 소현세자와 인조 사이에는 몇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면 인조가 화를 냈고 서양 문물의 도입을 이야기하면 인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자 사이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때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에 벼루를 던졌다는 것인데 벼루가 세자의 머리에 맞았는지 그때 피가 흘렀는지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만큼 둘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귀국 2달째 소현세자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한과 고열에 시달리다가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 갔는데 병이라 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으니 어제까지 멀쩡하던 34살의 사내가 하루아침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1645년 4월 23일 소현세자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학질이라 했는데 오한이 왔다가 고열이 왔다가를 반복하면서
온몸에 땀이 흘렀지만 의관이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위독한데 인조가 의관의 출입을 제한한 것, 세자의 병세가 시시각각 악화되는 동안에도 인조는 문병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병이 난 지 사흘 만인 4월 26일 소현세자가 숨을 거두었으니 34살 8년 동안 적국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제 나라에 돌아와 사흘 만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자의 몸을 씻기던 궁인들이 시신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는데 온몸이 검게 변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조의 반응은 더 이상했습니다. 시신의 이상을 보고받고도 조사를 명하기는커녕 오히려 관 뚜껑을 빨리 닫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 시신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도 이상했습니다. 왕세자의 장례라면 국상에 준하는 격으로 치러야 하는 것이 예법이었건만 인조는 장례를 일반 사대부 수준으로 격화시켰으니 왕세자의 죽음을 최대한 작게 빠르게 처리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복의 기간도 줄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세자인 맏아들의 상을 치를 때는 3년상이 원칙이었지만 인조는 겨우 한 달만 상복을 입었습니다. 한 달, 8년을 기다린 아들의 죽음에 인조가 할애한 시간이 고작 한 달이었습니다. 조정 안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었으니 인조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록의 사관만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에서 선혈이 흘렀다는 그 문장, 사관이 후세에 남기는 증거이자 고발이었습니다. 직접 독살이라 쓸 수 없었기에 독살의 정황만을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8년을 함께 심양에서 버텨온 사람, 함께 굶주리고 함께 장사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강씨는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몸이 왜 검게 변해 있는지, 왜 코와 입에서 피가 흘렀는지. 그러나 시아버지가 왕인 궁궐에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입을 다문 채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렇게 묻혔습니다. 왕세자다운 장례도 없이 아버지의 눈물도 없이 서둘러 관이 닫힌 채 땅속으로 사라졌으니 34해의 삶이 그렇게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들은 더 잔혹했는데 세자빈 강씨와 새 아들에게 닥쳐올 운명은 소현세자의 죽음보다 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 질문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소현세자를 죽인 것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독살이었다면 누가 왜 이 사람을 죽인 것입니까? 용의자는 3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인조, 후궁 조기인, 영의정 김자점. 이 3사람 모두 소현세자가 죽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인조입니다.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살아있는 한 인조의 왕위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청나라가 언제든 인조를 갈아치우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앉힐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버지의 자리는 흔들렸습니다. 정왕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데 의관을 제안하고 죽었는데 시신을 살피지 않고 장례를 격화시킨 데다 상복마저 한 달만 입었으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독살을 지시한 사람이라 가정하면 이 모든 행동이 설명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조기인입니다.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으로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사람이었습니다. 인조의 귀에 세자를 험담하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고 훗날 세자빈 강씨를 모함하여 사약을 받게 만든 인물 또한 조기인이었습니다. 조기인에게는 아들 숭선군이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복림대군마저 없어지면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했던 것이고 실제로 조기인은 복림대군이 세자가 된 뒤에도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김자점입니다.
영의정으로서 인조 치하의 권력을 쥐고 있던 자였는데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새로운 인물들이 조정을 채울 터이니 자신은 밀려날 것이 뻔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소현세자를 제거할 동기가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셋 중 누가 진짜 범인인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록은 독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도 남아있지 않지만 정황은 독살을 가리키고 있었고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인조 자신이었다는 것만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인조였습니다. 소현세자의 맏아들을 세손으로 세우는 대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한 것. 원칙대로라면 소현세자의 아들이 세손이 되어야 했건만 인조는 그 원칙을 밀어버렸습니다. 소현세자의 핏줄을 왕위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서 왕이 되었더라면 조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청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했더라면 닫힌 나라가 열린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1645년 4월 26일 34살 왕세자의 시신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 소경원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의 무덤이기에 능이 아닌 원으로 불리는 곳. 8년을 적국에서 버텼지만 제 나라에서 죽은 사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왕세자가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뒤 세자빈 강씨는 독살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고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어 장남 경성군이 12살에 죽었습니다. 한 집안이 통째로 무너진 것.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림받은 왕세자, 소현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